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호질이라는 건요, 호랑이 호자거든요. 호랑이가 질책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호질이라는 거는 호랑이가 질책한다,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말이고요. 그럼 과연 호랑이가 무엇을 질책할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있는 그림이 나왔죠. 자,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여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인 호질은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호랑이의 질책이라고 했죠. 여러분, 호랑이는요, 약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호랑이를 또 되게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많이 지금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뭐,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호랑이는 없잖아. 그쵸? 곰이나 이런 반달가슴곰, 이런 곰들은 가끔 이제 산에 있긴 한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가 무엇을 질책하나 봤더니, 여러분, 이 작품이요. 박지원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박지원은요, 좀 친구들이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실학자예요. 자, 여러분, 실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학이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학문이 성리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리학은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근반이 된, 기반이 된 학문이었죠. 근데 성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조금은 관념적인 거. 그럼 관념적이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뭉게뭉게는 있지만 실체가 좀 없는? 한마디로 이제 성리학에서 좀 강조하는 게 어떤 유교적 덕목이었죠. 예를 들면 충, 효, 예, 지, 신 이런 거 있잖아. 막 형제 간에는 친하게 지내고 친구는 믿어야 되고 뭐 부모는 효도하고 공경하고 노인은 공경하고 뭐 임금에겐 충성을 다하고 뭐 신리가 엄청 중요하고 이런 거죠. 신뢰 이런 것들. 이게 성리학이라면은 이제 실학은요, 여러분. 정말 조선 후기에 이제 만들어진 학문인데 실용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어떤 실상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자가 이제 실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구한 게 이제 실사구시라는 거죠. 즉, 실용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나왔던 학문이고요. 이 실학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친구들 병자호란이라는 사건 알죠? 병자호란이라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왕이 인조였죠. 인조가 무능했던 탓에 뭐 군대를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리들이 되게 부정부패했던 거예요. 뭐 김자겸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까지 당했었잖아요,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은 청나라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는데 임금이 이제 너무 이렇게 땅에다가 이마를 조아리면서 절을 해서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났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나라의 어떤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즉, 백성들 입장에서도 뭔가 무력감이 느껴진 거죠. 그렇죠? 어떤 백성들이 우리에게 되게 뭔가 엄청 위대하고, 막 임금님은 먹는 것도, 뭐 쓰는 것도, 백성들하고 말도 다 달리 쓰잖아요. 뭐, 임금이 먹는 밥을 뇌라고 하고, 임금이 가는 화장실을 뭐, 동을, 매화라고 하고, 이러고, 또 임금은 일반 백성하고 이름이 겹치면 안 된다고 혼자 외자 쓰고, 막 이런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 대단한 존재가 다른 나라 왕한테 막 이마에 피가 나도록 사과를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쪽팔려요. 그쵸? 좀 약간 허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무력감, 그리고 두 번의 전쟁, 즉 병자호란도 있었지만 이전에 임진왜란도 있었죠. 그래서 양난으로 인한 어떤 피해도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정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게 바로 실학이었던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성리학은 조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런 박지원 같은 실학자는 좀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존 사대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양반들이 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측면이 좀 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박지원은요, 중상학파였어요. 중상학파. 즉,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허생이라는 인물 주인공이 사재기를 하고 "나라의 유통 구조가 너무 허무하다. 나라의 유통 구조가 너무 작아서 쪼끔은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레가 없어져. 수레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나라가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북학파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북쪽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청나라에게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인 거야.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청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가 배울 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또 허생점도 드러나요. 그래서 박지원은 기본적으로 실학자이자 중상학파이자 북학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대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지원이 수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열하일기라는 거는 열하 지방에서 썼던 어떤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나라의 어떤 좋은 점, 청나라에서 느낀 점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에는 양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드러나고 박지원의 수필에는 청나라에 대한 어떤 뭐 예찬이라든지 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작품에서 호랑이의 질책도요. 결국은 양반들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호랑이의 입장에서 질책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여러분 한문 소설이에요. 한문으로 적힌 소설이니까 국문 소설이 아니에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럼 국문 소설은 한글로 적힌 걸 말하는 거고요. 한문은 한자로 적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보면요.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되어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올이라는 귀신이 되어 볼에 붙어 다니며, 세 번째 사람은 육혼이 되어 턱에 붙어 다닌다고 한다.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굴각, 이올, 육혼 세 귀신에게 묻는다. 즉 사람이 이제 귀신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세 귀신의 말을 듣고 범은 의원을 잡아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는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비록 탐탁지 않았으나 큰 덕망을 지닌 유학자 고기를 먹기로 한다. 여러분, 탐탁지 않았으나 이것도 중요한 거 그쵸? 호랑이가 '아 이거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앞부분 줄거리예요. 이어서 볼게요.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가 있었대요, 여러분. 아, 의미심장해요.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앞뒤가 다른 어떤 위선적인 사람이겠죠. 그쵸? 겉으로는 "아 나 별로 안 좋아해."라고 하는데 속으로 좋아하는 거잖아. 그쵸? 그 사람은요. 북곽 선생이라는 인물이었대요. 아, 이 사람이 이 꼴 그 선비예요. 선생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사람들이 약간 나름 좀 존경하나 봐. 그쵸? 나이 마흔에 손수 교감한 책이 1만 권이요. 또 구경의 뜻을 풀이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천자 이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후들은 그 이름을 흠모하였다. 여러분 나름 임금과 즉 천자와 제후들에게는 인정받은 사람이네요. 그쵸? 수많은 책을 남긴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 북곽 선생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마을에는요. 동쪽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리따운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리자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이니까 미리 세모 표시할게요. 천자는 동리자의 절개를 갸륵히 여기시고 제후들은 어진 덕을 칭송하여 그 고을 사방 면리의 땅을 봉하고는 동리과부지려라고 이름 붙였다. 즉 한마디로 이 동리자라는 사람이 너무 절개를 잘 지키고 사니까 나라에서 약간 표창장을 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동리자에 대한 어떤 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동리자는 수절하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다섯은 모두 성이 달랐다. 자, 여러분 이게 동리자에 대한 소개인 거죠. 여러분 이상한 부분 눈치챘어요? 그치? 봐봐. 그렇게 절개를 잘 지키는 과부인데요.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이 다 달랐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그치?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말이잖아. 아들이 5이 있는데 성이 다 다르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5명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국각 선생도 천자가 되게 이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제후들도 그 이름을 흠모했는데 동리자도 천자도 이 동리자의 절개를 갸륵히 여기고 제후들도 그 어진덕을 칭송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북각 선생도 동리자고 모두 부정한 인물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천자나 이 제후들이 되게
좀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인 거죠. 그쵸? 즉, 이 두 인물은 모두 부정적 인물인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부정적 인물.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야? 앞과 뒤가 다르죠. 즉, 표리부동한 면이 좀 있죠.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구린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그 다섯 아들들이 한밤에 모여 강 북쪽엔 닭이 울고 남쪽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곽 선생과 비슷한가 하고는 서로 번갈아가며 문틈을 엿보았대요. 한마디로 다섯 아들들이 엄마 방 앞에 엄마는 누구야? 동리자죠. 엄마 방 앞에 있는데 그 안에서 북곽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북곽 선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과분의 집에 와서 놀고 있는 거야.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라고 동리자가 지금 북곽 선생을 꼬시고 있는 거죠. 북곽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꿇어 앉아서 시 한 장을 읊는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은 반짝반짝, 가마솥과 새발솥,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이라.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얘기에 과부댁 문에는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각 선생은 현자이니 저 사람은 북각 선생은 아닐 테고 여러분 자 이거는 고서 옛날 책이죠. 고서를 인용해서 과부의 집에는 남자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법도가 있었죠.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돼요. 그쵸?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북곽 선생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 집에 와 있을 리는 없고 라고 지금 아들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죠. 지금 아들들의 분별 없는 사고가 드러나 있죠. 100% 목소리가 북곽 선생인데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북곽 선생이 지은 이 시도 여러분 되게 구린 거예요. 이게 약간 되게 양반으로서 엄청 권위 있고 채통 있는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뭔가 사랑을 조금 이제 은유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양반치고는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을 지금 지은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내가 듣기로 정나라 성문이 헐어 여우 구멍이 생겼다는데 여우가 천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지. 저놈은 필시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걸 거야. 여우의 갓을 얻는 이는 천만금을 지닌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는 이는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지. 그리고 여우 꼬리를 얻는 자는 남을 잘 꼬드겨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 저 여우놈을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여러분 이 다섯 아들은요. 뻔히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북각 선생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여우가 아마 모습을 변장해서 우리 엄마를 찾아왔을 거다라고 서상에 사로잡혀 있죠. 즉, 사리 분별을 못해요. 실제와 어떤 좀 썰을 구분할 수도 못하고, 그쵸? 심지어 이렇게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뭐가 되고, 뭘 얻으면 뭐가 되고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죠? 탐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우를 잡아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내빼면서 그 와중에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한 다리를 들고 목에다 얹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 다리를 목에다 얹어봐. 귀신 마냥 춤추고 웃으면서 문을 빠져나왔다. 여러분 북곽 선생이 지금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우스꽝스러운 지금 모습으로 도망가다가 똥구멍에 빠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어때? 굉장히 해악적인 모습이 펼쳐져 있죠. 이거는 웃음의 위발에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되잖아. 희화화되어 있죠. 사람이 막 다리를 목에다 걸고 한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가다 똥통에 빠진 거예요. 즉, 북곽 선생의 어떤 비굴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엄청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도망간 거죠.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호랑이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고 이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 호랑이가 아우 구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선 사실 똥 냄새 때문에 구리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좀 이제 이면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선비들은 구리다라는 거야. 당시에 사대부들은 매우 구린 짓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또 빗대어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똥냄새뿐만 아니라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랜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잡아먹을까 봐 뭐 하는 거야? 아부하는 거죠. 지금 아부하는 거야. 아, 엄청 비굴하죠?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이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요.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법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비굴하게 아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범이 꾸짖으면서 말했다. 그럼 바로 이게 뭐야? 호랑이가 꾸짖었다. 이게 바로 질책한다라는 거죠.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에이,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라고 냄새 난다는 거죠. 전에 내가 듣기로 유란 유라고 하더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유란 유다라는 건요. 지금 언어 유희 표현이에요. 별표. 이게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별표. 이거는 지금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근데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동음이어를 이용한 거죠. 한마디로 앞에 유자와 뒤에 유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쵸? 발음이. 근데 앞에 유는 선비 유자예요. 뒤에 유는 아첨의 유자예요. 즉,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이거를 유는 유라더니라고 지금 동음이어로 표현한 거야. 네가 평소에는 세상에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할 것이다. 니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에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뭐야? 다 유교적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륜 이런 것들 들어봤죠? 성리학에서 엄청 강조하는 유교적 덕목인 거죠. 여러분 봐봐. 지금 호랑이가 니네가 맨날 권장하는 거 다 이거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 실학자의 입장에서 조금 안 입고 온 부분들인 거잖아. 그쵸? 실학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도 있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닌 자들은 모두 오륜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 아무리 오랏줄이나 이런 거 이제 그 포승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수갑 같은 느낌인 거죠. 이들을 잡아들이고 도끼, 톱 등을 써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체 그칠 줄을 모른다. 한마디로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이런 거야. 맨날 첫날 삼강 오륜이라더니 뭐 유교적 정목이 어떻다더니라고 얘기는 맨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좋지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어떤 덕목에 대해서 맨날 첫날 얘기를 하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는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다이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거 아니겠냐? 서리법이죠. 즉 범보다 인간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즉 호랑이의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없다는 거죠. 범은 풀을 먹지 않고 곤충이나 어류도 먹지 않는다. 강술 따위를 좋아하지도 않고 새끼를 기른 조그만 짐승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공격하지만 여태껏 말썽에 휘말리거나 음식과 관련된 구설에 오른 적은 없다.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참으로 광명정대하지 않냐? 사람들은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도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수라고 떠들어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긴 해야지. 얘가 육식 동물이니까. 한마디로 이 노루나 사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야생의 것들이죠. 그쵸? 여러분 얘네들은 다 그냥 숲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 들판에 사는 말과 소는 가축이죠, 가축. 인간들이 가꾸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범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가축들을 잡아먹으면은 원수다라고 떠들어댄다는 거야. 즉, 자기들에게 해가 되면은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건데 인간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에 예민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그다지 쓸모가 없지만 소나 말은 니놈들에게 무척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 또 복종하며 성심껏 니놈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푸주간이 쉴 새도 없이 이들의 도살에서는 그 뿔과 털조차 남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간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던 동물을 어느 날 잡아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인간에게 도움을 주던 동물들을 죽이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호랑이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노루와 사슴까지 잡아먹어버려 산과 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늘이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면 니놈을 잡아먹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대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하고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 못된 짓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지를 않나? 장수가 되려고 제 아내를 죽이지 않나? 이러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냐? 라고 지금 호랑이가 질책을 하고 있죠. 어디 그뿐이냐? 메뚜기에게 맞아 양식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약탈한다. 그쵸? 인간들은 온갖 것을 다 착취하죠. 벌을 가두어 꿀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 조상들에게 올리기도 한다. 그 잔인하고 야박함이 너희들보다 심한 경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너희들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이놈들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다 같은 존재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의 경지에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또 선악을 척도로 삼아 따져보더라도 벌과 개미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약탈하는 놈은 천하의 큰 도둑이 아닐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아 훔쳐가는 놈은 인을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닐 수가 없다. 즉, 인간이 다 잘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잘못을 꾸짖고 있죠, 계속. 하늘이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낳았을 건데 인간들은 그렇게 다른 동물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범은 지금까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그쵸, 여러분? 범과 표범은 좀 비슷한 종류잖아요. 그쵸? 유사한 종이죠. 이는 가까운 핏줄은 차마 해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다가 범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보다 사람이 잡아먹는 노루와 사슴의 숫자가 훨씬 많다. 범이 잡아먹는 소나 말의 수도 사람이 잡아먹는 소나 말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즉 인간이 더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지난해 중국 관중 지방이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몇만 명은 되었다 하고 그보다 앞서 산동 지방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역시 수만 명을 서로 잡아먹었다 한다. 저런 봐봐. 범은 지금까지 유사한 종을 잡아먹은 적은 없는데요. 인간은 인간끼리 유사한 종인데도 자기들이 힘들어지면 남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지금 범이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을 저 춘추시대하고 견줄 수 있겠는가? 춘추시대에는 덕치를 행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전쟁이 17번이었고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싸움이 30번이었다. 흘린 피는 천리에 이어지고 쓰러진 시체는 100만 구나 되었다. 즉 한마디로 인간들은 맨날 첫날 전쟁 일으켜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범의 세상에서는 홍수나 가뭄을 알지 못하기에 하늘을 원망하는 법도 없으며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므로 다른 존재들에게 미움을 살 이유도 없다.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함으로 세상 이 속에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다 계속 호랑이가 하는 말이야. 범을 착하고도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게 뭐야?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인 거죠. 범의 무늬를 관찰하면 천하의 그 작은 병기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을 사용하니 즉 여러분 병기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그쵸? 인간의 무기인 거죠. 즉 인간은 무기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 거에 반해서 호랑이는 무기조차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즉 인간의 삶과 호랑이의 삶은 매우 대조적이죠. 그 무예가 천하에 빛난다.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다가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자는 뜻이다. 그쵸, 여러분? 범과 원숭이가 여러분, 이게 효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효를 안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사냥하고서 그 먹이를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쵸, 여러분? 호랑이가 뭐 잡아먹고 남긴 것들을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도 주워 먹잖아. 그 인이야말로 말하기가 다 어렵다. 고자질한 자도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도 먹지 않고 상중인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야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호랑이가 인간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의 어떤 삶이 인간의 삶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낫다는 거죠. 그런데 니놈들이 먹고 사는 행태는 인과는 거리가 멀다. 덫과 함정으로는 부족해서 새잡이, 노루잡이 그물, 물고기잡이 그물, 큰 물고기를 잡는 그물, 수레, 삼태그물까지 만들었다. 처음 그물을 만든 자는 그야말로 뚜렷이 세상에 으뜸가는 화근이라는 거는 재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를 마련해 놓은 자다. 게다가 뾰족창, 쥘창, 삼지창, 도끼, 해무창, 환도, 비수, 긴창 이런 거 다 이거 뭐야? 무기죠, 무기? 도구죠. 어떤 남을 좀 괴롭히는 무기이자 어떤 도구들이죠. 살생도구. 또 화포가 한 번 터지면 소리가 화산을 무너뜨리고 불기운은 음양을 흐트러뜨릴 정도이다. 그 사나움이 천둥을 능가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이러고서도 그 포악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는지 이제는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교를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다. 형체는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 치도 되지 않는데 오징어 거품은 이제 먹물이죠, 여러분. 먹물에다가 적셔서 이리저리 치고 찌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붓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붓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뭔가 필기 도구인데, 그거를 마치 찌른다라는 거는 무기처럼 쓴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사람들은 글로도 남을 괴롭힌다는 거야. 굽은 것은 세모창 같고 날카로운 것은 작은 칼 같고 예리함은 긴 칼 같고 갈라진 것은 가지창 같고 고든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하기는 활 같다. 이 병기가 한 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니 이처럼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니놈들보다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제일 나빠라는 거. 북각 선생이 한 발 물러가 엎드렸다가 엉거주춤 일어나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옛글에 이르기를, 자 여러분 옛글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비록 못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천한 씨나 감히 법림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반성하고 개과천선할게 라는 거죠. 북각 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참으로 황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력은 밝아오고 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침 일찍 밭을 갈러 가던 농부가 물었다. 아니 선생께서는 어인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다 절을 올리십니까? 했더니 북각 선생이 말했다. 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레 디디지 않을 수 있으랴 했거든. 이라고 또, 또 아는 척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또 자기가 아는 어떤 글귀를 인용하여 또 허세를 부리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허장성세를 부린다라고 합니다. 허장성세를 부려서 본인이 지금 이 농부에게 난 또 기도를 하고 있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반성하더니 또 금방 정신 못 차리죠. 그쵸? 반성은 진짜 했던 게 맞아. 근데 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사람들한테 난처해하는 모습. 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당시의 양반들이 정말 부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를 호랑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호랑이가 화가 단단히 나서 양반을 혼냈어요. 그쵸? 왜 혼냈어? 인간들이 하는 짓이 호랑이가 하는 짓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특히 이런 선비의 어떤 구린 모습을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 호랑이를 의인화해서 호랑이가 말을 하잖아요. 그쵸? 양반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작품이 길어요. 그러니까 꼭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이 끝났다고, 좋아 하고 끊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읽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추고 또 쌤한테 질문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